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좋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으로 두 발로 서게 된 순간이에요. 지구상의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일상적으로 두 발로만 걷는 동물은 우리 인류밖에 없습니다. 새들도 두 발로 걷긴 하지만 그들은 날 수 있잖아요. 캥거루는 뛰어다니죠. 곰이나 침팬지도 가끔 두 발로 서긴 하지만 잠시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두 발로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첫 번째 특징이에요. 큰 뇌보다도, 언어보다도, 도구를 만드는 능력보다도 먼저 나타난 특징입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700만 년 전의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역행하면서 현대 문명이 사라지고 도시가 사라지고 농경지가 사라지고 점점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700만 년 전 중앙 아프리카의 어느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눈앞에는 독특한 풍경이 펼쳐져 있어요. 완전한 밀림도 아니고 완전한 초원도 아닌 곳입니다. 나무들이 띄엄띄엄 서 있고 그 사이사이로 풀이 자라고 있어요. 이런 환경을 과학자들은 모자이크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서식지가 조각보처럼 섞여 있다는 뜻이죠. 저기 나무 위를 보세요. 한 무리의 인원들이 능숙하게 가지에서 가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먼 조상이에요. 팔이 길고 강하죠. 나무를 타기에 완벽한 몸입니다. 그런데 잠깐, 저기 한 마리가 나무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땅에 내려온 그는 네 발로 걷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해 보여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손가락 관절을 땅에 대고 걷는 너클워킹도 아니고 완전히 네 발로 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는 두 발로 일어섭니다. 흔들리는 자세예요. 불안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발로 서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저 멀리 있는 과일나무를 확인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풀밭 너머에 포식자가 없는지 경계했을 수도 있죠. 몇 초 후 그는 다시 네 발로 내려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시적 직립보행이에요. 필요할 때만 잠깐 두 발로 서는 거죠. 여러분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반려견이 간식을 받으려고 뒷발로 일어서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간단해 보이는 행동이 앞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우리 인류를 만들어낼 시작점이 됩니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과거로 가야 합니다. 15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구 내부의 거대한 힘이 아프리카 동쪽의 땅을 넓게 들어올리기 시작했어요. 땅은 산이 되기 전에 먼저 고원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점점 높아지고 팽팽해진 지각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대륙이 찢어지듯 열리며 만들어진 것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할까요? 이 땅이 솟아오르면서 서쪽의 습한 콩고 분지와 동쪽 지역 사이에 거대한 산맥이 생겼어요. 그 산맥이 마치 벽처럼 서쪽에서 오는 비구름을 막아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쪽은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줄어들면서 울창했던 숲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풀이 자라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변화는 일정하지 않았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미묘하게 기울기가 변하거든요. 이 변화가 기후에 영향을 줬어요. 어떤 시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다시 나무가 자랐고 어떤 시기에는 극도로 건조해져서 온통 풀밭이 되었습니다.
2만 년마다, 4만 년마다, 10만 년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됐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유인원이라고 해봅시다. 태어났을 때는 나무가 많아서 나무 위 생활이 안전했어요. 그런데 수만 년이 지나자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에서만 살던 습성을 고집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 하지만 완전히 땅으로 내려와서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자, 하이에나, 표범, 온갖 포식자들이 득실거리거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바로 이것이 우리 조상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발달시키도록 압박한 겁니다. 2001년 아프리카 차드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투마이라는 별명이 붙은 두개골 화석이 발견된 거죠. 정식 학명은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연대를 측정해보니 무려 700만 년 전의 화석이었어요. 이 두개골은 특별했습니다. 두개골 밑면, 척추가 연결되는 구멍을 대후두공이라고 하는데요. 투마이의 대후두공은 두개골의 중앙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네 발로 걷는 동물, 예를 들어 개나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척추는 수평으로 뻗어 있고 머리는 앞으로 향하죠. 그래서 대후두공이 두개골 뒤쪽에 있어요. 하지만 두 발로 서는 인간은 다릅니다. 척추가 수직이고 머리가 그 위에 균형을 잡고 있죠. 그래서 대후두공이 두개골 밑면 중앙에 있어요. 투마이의 대후두공 위치는 이미 어느 정도 직립 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을 암시했어요. 그런데 2022년 더 놀라운 발견이 발표됐습니다. 투마이의 넙다리뼈, 즉 대퇴골이 발견된 거예요.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이 뼈를 최첨단 CT 스캔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주장을 했어요. 투마이는 이미 습관적으로 직립보행을 했다. 700만 년 전의 말이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직립보행의 역사를 크게 앞당기는 거대한 발견이었어요. 하지만 과학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2024년 또 다른 과학자 팀이 같은 대퇴골을 재분석했어요. 더 정밀한 CT 스캔을 사용해서 뼈의 내부 구조까지 세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어요. 이 대퇴골은 습관적 직립보행과 양립할 수 없다. 뼈 내부의 단단한 부분인 피질골이 분포하는 패턴이 두 발로 걷는 동물이 아니라 나무를 타는 유인원과 더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투마이는 두 발로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은 논쟁 중입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직립보행의 시작은 극적인 한순간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었고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투마이가 가끔 두 발로 섰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두 발로만 걸어 다니진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나무 위 생활이 중요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왜냐하면 진화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600만 년 전으로 옮겨봅시다. 케냐의 투겐 언덕에서 오로린 투게넨시스라는 종의 화석이 발견됐어요. 투마이보다 100만 년 후대이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오래전이죠. 오로린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18년 과학자들이 오로린의 대퇴골 조각을 CT 스캔으로 분석했거든요. 그 안에서 뭔가 특별한 구조를 발견했어요. 칼카르 페모랄레라는 긴 이름의 구조인데요. 쉽게 말하면 대퇴골 안쪽에 있는 단단한 뼈 지지대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두 발로 서면 우리 몸무게가 다리뼈에 집중되죠.
특히 엉덩이 관절 부분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져요. 이 압력을 견디기 위해 우리 대퇴골 안쪽에는 단단한 뼈가 특별히 발달해 있습니다. 바로 칼카르 페모랄레예요. 침팬지나 고릴라처럼 네 발로 걷는 유인원에게는 이게 없거나 아주 약해요.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로린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이것은 600만 년 전 이미 우리 조상 중 일부가 두 발로 서는 것에 적응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게 오로린이 항상 두 발로만 걸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마도 나무도 탔을 거고 네 발로도 걸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발로 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어요. 바로 운반 가설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로린이에요. 숲 가장자리에서 맛있는 과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과일 나무는 여기 한 그룹뿐이고 가족들은 저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개 먹고 가족에게 가서 말로 설명하고 다시 함께 올까요? 비효율적이죠. 게다가 그 사이에 다른 동물이 다 먹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발로 설 수 있다면 과일을 두 팔에 가득 안고 가족에게 가져갈 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원숭이와 침팬지를 관찰했는데요. 먹이가 충분히 많을 때 그들은 일시적으로 두 발로 걸어서 먹이를 운반한다고 해요. 두 발로 걷는 게 불안정하고 느려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이 능력이 생존에 도움이 됐을 거예요. 더 많은 음식을 가져올 수 있는 개체는 가족을 잘 먹일 수 있었겠죠. 그런 개체가 더 많은 자손을 남겼을 거예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두 발로 서는 능력은 점점 향상됐습니다. 자, 이제 정말 특별한 친구를 만나러 갑시다. 440만 년 전 에티오피아에 살았던 아르디피테쿠스 라미두스. 애칭은 아르디예요. 아르디는 2009년에 세상에 공개됐을 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골격의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두개골, 이빨, 팔, 다리, 손, 발, 골반.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과학자들이 15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발표한 아르디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키는 약 120cm, 몸무게는 약 50kg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반을 보면 위쪽 부분은 인간처럼 짧고 넓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두 발로 설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래쪽은 여전히 유인원 같았습니다. 발을 보면 더 재미있어요.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과 마주보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손의 엄지손가락처럼요. 이건 나무를 잡기에 완벽한 구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딱딱한 땅을 효율적으로 밀고 나아가기에는 불리하죠. 그렇다면 아르디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랫동안 과학자들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5년 아주 최근에 발표된 연구가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프랑스 푸아티의 대학 연구팀이 아르디의 거골이라는 뼈를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거골은 발목 관절을 이루는 뼈예요. 이 작은 뼈가 왜 중요할까요? 거골의 모양을 보면 그 동물이 발목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연구팀은 첨단 3D 스캐너로 아르디의 거골을 완벽하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을 인간의 거골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아르디의 거골은 침팬지와 고릴라의 것과 아주 비슷했던 거예요. 특히 나무를 수직으로 오를 때 필요한 특징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무를 탈 때 발목을 크게 구부리고 비틀어야 해요. 아르디의 거골은 그런 움직임이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르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무 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르디가 두 발로 걷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아르디는 분명 두 발로도 걸었어요. 골반 구조가 그걸 말해주거든요. 하지만 아르디의 두 발 걷기는 우리와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아르디를 형편없는 직립보행자 로지 바이피라고 부르기도 해요. 좀 무례하게 들리지만 사실이에요. 아르디가 두 발로 걸을 때는 무릎이 많이 굽혀졌을 거예요. 우리처럼 쭉 펴고 걷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느리고 불안정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아르디는 나무와 땅, 두 세계를 모두 활용하는 전략을 썼던 거예요. 나무 위에서는 과일을 따먹고 포식자를 피하고, 땅에서는 다른 나무로 이동하거나 음식을 찾았어요. 이런 유연한 생활 방식이 바로 아르디의 생존 비결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진화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럭저럭 괜찮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르디는 달리기 챔피언도 아니었고 나무 타기 챔피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둘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유연성이 바로 생존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시간을 320만 년 전으로 옮겨봅시다. 에티오피아의 하다르 계곡. 1974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의 골격 화석이 발견됐는데 무려 40%나 보존되어 있었어요. 발견 당시 연구팀 캠프에서 비틀즈 루시 인치 더 스카이 윗 다이아몬드가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이 화석은 루시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정식 학명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루시는 키가 약 110cm밖에 안 됐어요. 몸무게는 29kg 정도, 작은 체구였죠. 하지만 루시의 골격은 아르디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골반을 보면 이미 상당히 인간에 가까워졌어요. 짧고 넓은 형태로 두 발로 걸을 때 체중을 지탱하기에 적합했죠. 다리뼈도 달랐어요. 대퇴골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두 발을 어깨 너비보다 훨씬 넓게 벌리고 걸어보세요. 뒤뚱뒤뚱 오리걸음이 되죠?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해요.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대퇴골은 엉덩이 관절에서 시작해서 무릎으로 갈수록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발이 몸의 중심선 가까이에 위치하게 돼요. 이렇게 걸으면 훨씬 안정적이고 에너지도 덜 들어요. 루시의 대퇴골도 이미 이런 각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1978년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라에톨이라는 곳에서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어요. 366만 년 전 화산재 위를 걸어간 발자국이 그대로 굳어버린 거예요. 그 발자국을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거의 현대인과 비슷했어요. 뒤꿈치로 먼저 땅을 디디고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옮기고 마지막에 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발자국들은 명확했어요. 루시와 같은 종이 이미 땅에서 습관적으로 직립보행을 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2016년 과학자들이 이 발자국들을 컴퓨터로 정밀 분석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루시의 걸음은 우리와 비슷하긴 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어요. 무릎이 우리보다 더 굽혀진 상태로 걸었을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발도 우리만큼 단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발에는 아치라는 구조가 있어요. 발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아치형으로 휘어 있죠. 세로 아치와 가로 아치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아치가 발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걸을 때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줘요.
루시의 발에도 아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만큼 발달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루시는 우리보다 더 느리고 더 비효율적으로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했어요. 루시는 하루 종일 땅에서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루시가 땅에서만 살았을까요? 흥미롭게도 아니에요. 루시의 팔은 여전히 비교적 길었어요. 손가락뼈도 약간 휘어 있었고요. 이건 여전히 나무를 탈 수 있었다는 증거예요. 2021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라는 비슷한 시기에 종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 종의 허리뼈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허리뼈는 인간처럼 5개였고 직립보행에 적합한 형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옆으로 튀어나온 돌기가 크고 강했어요. 이건 강력한 몸통 근육을 의미해요. 왜 강한 몸통 근육이 필요했을까요? 나무를 타기 위해서예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이들은 인간처럼 걷고 유인원처럼 나무를 탔다. 루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낮에는 땅에서 먹이를 찾고 이동했지만 밤이 되면 나무 위로 올라가 잠을 잤을 겁니다. 왜일까요? 땅은 위험하니까요. 사자, 표범, 하이에나, 밤이 되면 포식자들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나무 위는 안전해요. 루시는 2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거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2발로 걸었을까? 4발로 걷는 게 더 안정적이고 빠른데 말이에요. 실제로 침팬지는 4발로 걷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4발로 기어가면 넘어질 염려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조상은 굳이 불안정한 2발 걷기를 선택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설들이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바나 가설이에요. 숲이 사라지고 초원이 펼쳐지면서 높은 풀밭에서 주변을 보기 위해 일어섰다는 거죠. 포식자도 감시하고 먹이도 찾기 위해서요. 논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초기 직립 보행자들은 사바나가 아니라 숲이나 숲과 초원이 섞인 곳에 살았어요. 투마이도, 오로린도, 아르디도 모두 나무가 있는 환경에 살았거든요. 완전한 초원에 진출한 건 훨씬 나중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바나 가설은 직립보행의 시작을 설명하지 못해요. 2번째는 체온 조절 가설이에요. 2발로 서면 뜨거운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줄어들잖아요. 4발로 걸으면 등 전체가 햇빛에 노출되지만 2발로 서면 머리와 어깨만 직사광선을 받아요. 게다가 키가 높아지니까 지면의 뜨거운 공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요. 이것도 그럴듯하죠. 하지만 1994년 연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대요. 직립보행을 유발할 만큼 결정적인 이점은 아니었던 거죠. 3번째는 에너지 효율 가설이에요. 2발로 걷는 게 4발로 걷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가설을 믿었어요. 근데 2018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과학자들이 인간의 걷기와 달리기를 80종의 포유류와 비교했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간의 달리기는 평균보다 27% 더 비효율적이었어요. 걷기는 평균보다 25% 더 효율적이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대요. 심지어 루시 시대의 직립보행은 지금보다 더 비효율적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에너지 효율도 직립보행의 주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대체 뭘까요? 과학자들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보는 가설은 운반 가설이에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죠? 2발로 서면 손이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음식을 운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원숭이와 침팬지를 관찰한 연구가 있어요. 평소에는 네 발로 걷다가도 먹이가 충분히 많으면 두 발로 서서 팔에 가득 안고 간대요. 두 발로 걷는 게 불편해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과일을 발견했는데 한 번에 하나씩만 먹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과 나눠 먹어야죠. 두 손에 가득 안고 가져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도구도 운반하고 아기도 안고 다닐 수 있었겠죠. 이런 능력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특히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는요. 음식을 나눌 수 있으면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가 강해져요. 더 많은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틸 수 있죠. 그러니까 직립보행은 단순히 걷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사회성, 협력, 가족관계,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023년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직립보행이 우리 유전자까지 바꿨다는 걸 알아낸 거죠. 어떻게 알아냈냐고요? 골반뼈를 연구했어요. 우리 골반은 유인원과 완전히 다르죠. 침팬지의 골반은 길고 좁아요. 나무를 타기에 적합한 형태예요. 하지만 인간의 골반은 짧고 넓어요. 두 발로 설 때 체중을 지탱하고 균형을 잡기에 완벽한 형태죠.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과학자들은 인간과 침팬지의 골반이 자라는 과정을 비교했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태어나서 자랄 때 뼈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자세히 관찰한 거죠. 그 결과 놀라운 차이를 발견했어요. 인간 배아의 골반은 자라는 위치 자체가 다른 영장류와 달랐어요. 성장판이라는 게 있는데 뼈가 자라는 부분이죠. 이 성장판이 생기는 위치와 시기가 인간은 특별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들을 찾아냈어요. SOX9, ZN F521, PTH1R, RUNX2, FOX-PONF. 어려운 이름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유전자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해서 우리 골반을 특별한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직립보행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두 발로 걸어야지 하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배아가 자라는 방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들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두 발로 걷기에 적합한 몸을 갖게 됐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골반뼈 하나하나가 자라는 과정에는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예요. 시간을 200만 년 전으로 이동합시다.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에요. 그의 이름은 호모 에렉투스. 라틴어로 고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이들은 우리와 거의 똑같은 신체 비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키는 160에서 180cm. 현대인과 비슷해요. 팔은 짧아지고 다리는 길어졌어요. 더 이상 나무를 타기 위한 긴 팔이 필요 없었던 거죠. 이들은 완전히 땅에서 사는 삶에 적응했어요. 호모 에렉투스의 발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발의 아치가 완벽하게 발달했어요. 세로 아치와 가로 아치가 모두 있어서 발이 단단한 지렛대처럼 작동했어요. 이게 뭘 가능하게 했냐고요? 달리기예요. 그것도 장거리 달리기요. 2004년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가설을 제안했어요. 지구력 달리기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장거리 달리기를 위해 특별히 진화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우리가 치타를 이길 수 있나요? 당연히 못 이겨요. 단거리에서는 우리가 형편없어요. 하지만 장거리는 다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장거리 러너예요. 말이나 개보다도 나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우리 몸에는 장거리 달리기를 위한 특별한 장치들이 있거든요. 첫째, 아킬레스건이에요. 발 뒤꿈치에 있는 굵은 힘줄이죠. 달릴 때마다 이 힘줄이 용수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거죠. 엄청난 에너지 절약 장치예요. 둘째, 땀샘이에요. 인간은 온몸에 땀샘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주로 혀를 내밀어 헐떡거리며 체온을 낮추죠. 하지만 우리는 달리면서 땀을 흘려 몸을 식힐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이점이에요. 셋째, 털이 없어요. 털이 없으니 땀이 빨리 증발하고 몸이 빨리 식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우리 조상들이 사냥감을 쫓아간다고 상상해 봐요. 사슴이나 영양은 처음엔 빠르게 도망가요. 하지만 10분, 20분, 30분? 계속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냥감은 과열돼요. 헐떡거리면서 속도가 느려지죠. 하지만 인간은 땀을 흘리며 계속 달려요. 결국 사냥감은 지쳐 쓰러지고 인간은 여유롭게 다가가 창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냥 방식을 지구력 사냥이라고 해요. 실제로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들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사냥한다고 해요. 호모 에렉투스가 바로 이런 능력을 완성한 최초의 인류예요. 그리고 이 능력 덕분에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해냈어요. 아프리카를 떠난 거죠. 18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의 일부가 아프리카 밖으로 나갔어요. 북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조지아까지 갔어요. 인도네시아까지 갔어요. 심지어 중국까지 도달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두 발로 걸어서 간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완벽한 직립보행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걸어도 지치지 않는 다리, 효율적인 보행 방식, 그리고 필요하면 달릴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인류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직립보행의 이야기예요. 700만 년 전 숲 가장자리에서 가끔 두 발로 서던 것으로 시작해서 200만 년 전 완벽한 직립보행자가 되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의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대인의 발을 보면 재미있는 변화가 관찰돼요. 신발을 신고 살다 보니 발이 약해지고 있대요. 예전 사람들은 평생 맨발로 걸었잖아요. 그래서 발의 근육과 아치가 아주 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릴 때부터 신발을 신으니까 발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평족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것도 일종의 진화예요. 환경이 바뀌면 우리 몸도 바뀌는 거죠. 또 다른 예로 골반의 변화도 있어요. 제왕절개가 흔해지면서 골반이 작은 여성들도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출산이 어려웠을 텐데 말이죠. 이런 변화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축적되면 수천 년 후의 인류는 지금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700만 년 진화의 끝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또 어떻게 변할까요? 어쩌면 중력이 약한 우주정거장에서 오래 살다 보면 다리가 약해지고 팔이 길어질지도 몰라요. 아니면 로봇과 AI가 발달하면서 몸을 덜 쓰게 되어 체격이 작아질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잠시 생각해 볼까요?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첫째,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손이 자유로우니까 도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돌멩이를 깨서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창을 만들고,
불을 지피고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 우리가 네 발로 걸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둘째, 시야가 넓어졌어요. 두 발로 서니까 키가 높아졌죠.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됐어요. 초원에서 사냥감을 찾거나 포식자를 미리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셋째, 에너지 효율이 조금은 좋아졌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극적으로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거리 이동에는 분명히 이점이 있었어요. 넷째, 사회성이 발달했어요. 손이 자유로우니까 음식을 나눌 수 있었어요. 나누는 행위는 유대를 강화시켜요. 내가 오늘 너에게 고기를 줄 테니 너는 내일 나에게 과일을 줘. 이런 식의 협력이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직립보행은 우리의 몸 전체를 바꿨어요. 골반이 바뀌고 척추가 바뀌고 발이 바뀌고 그 과정에서 뇌도 커질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골반이 넓어지면서 산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더 큰 머리를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죠. 물론 한계는 있었어요. 골반이 너무 넓어지면 걷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인간 아기는 뇌가 다 자라기 전에 태어나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미숙한 상태로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의 이점이 있었어요. 아기를 오래 돌봐야 하니까 부모의 유대가 강해졌어요. 가족 구조가 발달했고 사회가 복잡해졌어요. 결국 직립보행은 단순히 걷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 일련의 변화들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이렇게 많은 걸 알아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과학자들이 지금도 논쟁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첫째, 정확히 언제 습관적 직립보행이 시작됐을까요? 투마이, 오로린, 아르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더 많은 화석이 발견돼야 할 거예요. 둘째, 초기 인류는 정확히 어떻게 걸었을까요? 우리처럼 무릎을 쭉 펴고 걸었을까요? 아니면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걸었을까요? 화석만으로는 알기 어려워요. 근육이나 힘줄은 화석으로 남지 않으니까요. 셋째, 발의 아치는 정확히 언제 완성됐을까요? 2017년 연구에서는 340만 년 전 화석에서 이미 아치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2025년 연구에서는 그 화석이 정말 인류 조상인지 의문을 제기했어요. 아직 논쟁 중이에요. 넷째,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DNA에 섞여 있는 유령 인구는 누구였을까요? 최근 연구에서 서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자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고대 인류의 DNA가 섞여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걸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언젠가 그들의 화석이 발견될까요? 이런 수수께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학의 재미죠. 답을 찾을수록 새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시간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700만 년 전 아프리카 숲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현대 우리까지 왔네요. 정말 긴 여정이었죠? 이제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가 봅시다. 발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발 안에는 26개의 뼈가 있어요. 복잡한 아치 구조로 연결돼 있죠. 이 구조는 수백만 년에 걸쳐 완성됐어요. 루시도 호모 에렉투스도 거쳐온 길이에요. 여러분의 발은 700만 년 진화의 걸작품이에요. 발목을 지나 종아리로 올라가 봅시다. 아킬레스건이 느껴지나요? 이 강한 힘줄은 여러분이 걸을 때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마치 용수철처럼요. 이것도 우리 조상들이 장거리를 걸으며 발달시킨 거예요. 무릎을 지나 허벅지로 올라가 봅시다. 대퇴골, 우리 몸에서 가장 긴 뼈가 여기 있어요. 이 뼈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각도는 300만 년 전 루시 때부터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골반으로 올라가 봅시다. 짧고 넓은 이 골반, 침팬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죠.
이 골반이 여러분의 체중을 받쳐주고 있어요. 이 골반은 특별한 유전자 조절을 통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척추를 따라 올라가 봅시다. S자 곡선을 그리는 척추. 이 곡선이 충격을 흡수하고 균형을 잡아줘요. 네 발로 걷는 동물들은 이런 곡선이 없어요. 머리까지 올라왔네요. 두개골 밑면 중앙에 구멍이 있어요. 대후두공이죠. 척추가 바로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머리가 척추 위에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두 발로 설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갈 때, 부엌에서 커피를 타러 갈 때, 거리를 걸어 다닐 때, 그 모든 순간에 700만 년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투마이가 처음 두 발로 섰던 그 순간, 오로린이 과일을 양팔에 안고 걸었던 그 순간, 아르디가 나무와 땅을 오갔던 그 순간, 루시가 라에톨리 화산재 위를 걸었던 그 순간,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걸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두 발로 걷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이동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우리로 만든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다른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자는 강해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가졌죠.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요.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어요. 돌고래는 바다에서 완벽하게 헤엄쳐요. 그럼 인간은요? 우리는 사자만큼 강하지 않아요. 독수리처럼 날 수도 없고 돌고래처럼 헤엄치지도 못해요. 달리기는 치타보다 느리고 힘은 고릴라보다 약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요. 두 발로 걸으면서 자유로워진 두 손, 그리고 그 손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 우리는 도구를 만들어요. 돌을 깨서 칼을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창을 만들고, 불을 피워 요리를 하고, 집을 짓고 옷을 만들고, 책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요.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700만 년 전 어느 날 우리 조상이 두 발로 일어섰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때는 흔들리고 불안정했을 거예요. 다시 네 발로 내려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또 일어섰어요. 수백만 년 동안 수천만 번, 수억 번 일어섰어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완벽하게 두 발로 서게 됐어요. 이 끈기, 이 인내심이 바로 인류의 특징이에요. 과학은 항상 열려 있어요. 새로운 발견이 있으면 이전의 생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죠. 직립보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투마이의 대퇴골 논쟁을 기억하시나요? 2022년에 한 팀이 습관적 직립보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2024년에 다른 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어요. 누가 맞을까요? 아직 모릅니다. 더 많은 화석이 발견되어야 해요. 더 정밀한 분석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계속 연구할 거예요. 또 다른 논쟁은 아르디의 보행 방식이에요. 2025년 연구에서 아르디의 발목뼈를 분석했더니 여전히 나무 타기에 특화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렇다면 아르디는 주로 나무에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땅과 나무를 반반씩 이용했을까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어떤 이는 아르디는 주로 나무에서 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아니다. 땅에서 보낸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해요. 누가 맞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화석은 한계가 있어요. 뼈는 남지만 근육이나 행동은 남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접적인 증거로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논쟁이 과학을 발전시켜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증거를 제시하고 검증하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확신하는 것 중 일부가 틀렸다고 판명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이에요. 항상 배우고 수정하고 발전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직립보행과 뇌 크기의 관계예요. 인간의 뇌는 침팬지보다 3배 정도 커요. 왜 우리 뇌는 이렇게 커졌을까요? 여기에 직립보행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요? 첫째, 골반의 변화 때문이에요. 직립보행을 하려면 골반이 짧고 넓어져야 한다고 했죠? 골반이 넓어지면서 산도도 넓어졌어요. 그래서 더 큰 머리를 가진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골반이 너무 넓어지면 걷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독특한 전략을 개발했어요. 뇌가 다 자라기 전에 아기를 낳는 거예요. 인간 아기는 태어날 때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미숙해요. 스스로 걷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요. 침팬지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털을 붙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 아기는 그것조차 못해요. 왜 이렇게 미숙하게 태어날까요? 뇌가 크니까요. 만약 뇌가 완전히 다 자란 후에 낳으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커서 산도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찍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계속 뇌가 자라요. 둘째, 손이 자유로워진 것도 중요했어요. 손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더 복잡한 사고가 필요해졌어요. 어떤 돌이 좋은지 판단하고 어떻게 깨야 날카로운 조각이 나올지 계획하고 만든 도구를 어디에 쓸지 상상하고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려면 큰 뇌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큰 뇌를 가진 개체가 더 잘 살아남았죠. 더 좋은 도구를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사냥하고 더 안전한 곳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셋째, 사회성의 발달도 뇌 성장에 기여했어요. 손으로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졌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줬지? 이 사람은 믿을 만한가? 저 사람에게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하나? 이런 걸 기억하고 계산하려면 큰 뇌가 필요했어요. 결국 직립보행은 뇌 성장의 발판이 된 거예요. 직립보행이 손의 자유를 가져다 주고 이로 인해 도구 사용하고 그러면서 뇌가 성장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현대인도 직립보행에 완벽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직립보행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첫째, 요통이에요. 허리 아픈 분 많으시죠? 이게 다 직립보행 때문이에요. 원래 척추는 수평으로 쓰이도록 설계됐어요. 네 발로 걷는 동물들처럼요. 그런데 우린 그걸 수직으로 세워버렸어요. 당연히 무리가 가죠. 특히 허리 부분에 큰 압력이 가해져요. 그래서 현대인의 80%가 평생 한 번 이상 요통을 겪는다고 해요. 둘째, 치질이에요. 직립 자세 때문에 중력이 아래쪽으로 계속 작용하죠. 그래서 항문 부위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요. 니발 동물들은 치질이 거의 없어요. 셋째, 출산의 어려움이에요. 골반이 직립에 맞춰 변하면서 산도가 복잡한 구조가 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출산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힘들고 위험해요. 침팬지는 몇 시간이면 출산하는데 인간은 평균 12시간에서 14시간이나 걸려요. 넷째, 정맥류예요. 다리 정맥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데 중력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맥이 부풀어 오르는 정맥류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직립보행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점이 단점보다 훨씬 컸어요. 요통이나 치질 같은 문제들은 나이 들어서 생기잖아요. 이미 아이를 낳고 난 후죠. 진화는 번식 후의 삶의 질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번식할 때까지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냉정하지만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두 발로 걸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현대 생활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상들보다 훨씬 덜 걸어요. 차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발의 아치가 약해지고 있어요. 평발이 늘어나고 있죠. 신발을 신고 살다 보니 발 근육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있어요. 골밀도도 감소하고 있고요. 그럼 미래 인류는 걷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는 아주 느리게 일어나거든요. 수만 년, 수십만 년 걸려요. 몇 세대 동안 운동을 안 한다고 해서 뼈 구조가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말 만약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걷지 않는 생활을 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우주에 정착하게 된다면 재미있을 거예요. 중력이 약한 환경에서는 직립보행의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서 수백 세대를 산다면 골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리가 가늘어지고 골반이 작아질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인공 중력 장치를 사용하는 우주 정거장에서 산다면 지금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변화는 계속될 거라는 것. 진화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700만 년 전의 첫걸음을 생각해 봅시다. 흔들리고 불안정했을 거예요. 몇 발자국 걷다가 넘어졌을 거예요. 다시 네 발로 내려앉았을 거고요. 주변의 다른 유인원들이 보기엔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왜 굳이 두 발로 서려고 해? 하지만 그 작은 시도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 첫걸음이 있었기에 오로린이 과일을 양팔에 안고 갈 수 있었어요. 아르디가 숲과 땅을 오갈 수 있었어요. 루시가 라이톨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호모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구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어요. 달에 발자국을 남길 수 있었어요. 인류 최초로 달에 간 닐 암스트롱이 뭐라고 했죠?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 멋진 말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700만 년 전의 그 첫걸음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도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조상이 용기를 내서 일어서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제스물정, 당신의 발자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걷는 매 순간이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 발자국에는 700만 년의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700만 년 진화의 결과로 일어서고 있구나. 거리를 걸을 때도, 계단을 오를 때도, 공원을 산책할 때도 그 순간순간이 기적이에요. 투마이가 시작했고, 오로린이 이어갔고, 아르디가 다듬었고, 루시가 완성해가고, 호모 에렉투스가 완벽하게 만든 그 능력을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거예요. 숨 쉬는 거,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두 발로 걷는 것. 이 모든 게 수억 년 진화의 선물이에요. 이제 정말로 잘 시간이에요. 오늘 밤 우리는 긴 여행을 했어요. 700만 년 전 아프리카 숲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현대의 우리까지 왔죠. 그 긴 여정 동안 수많은 조상들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때로는 성공했고 때로는 실패했어요. 어떤 종은 살아남았고 어떤 종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직립보행이란 유산은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이제
편하게 누우세요. 여러분의 척추가 S자 곡선을 그리며 침대에 닿아 있어요. 골반이 편안하게 매트리스를 받치고 있고요. 다리가 쭉 펴져 있어요. 발이 자유롭게 놓여 있고요. 이 자세로 쉬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내일을 위해 회복하고 있어요. 내일 다시 두 발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700만 년 전 숲 가장자리에서 처음으로 두 발로 섰던 그 조상처럼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향해 걸어갈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마다 역사가 함께 할 거예요. 투마이의 용기, 오로린의 인대, 아르디의 유연성, 루시의 끈기, 호모 에렉투스의 모험심. 이 모든 게 여러분 안에 살아있어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700만 년 진화의 승리자예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낸 생존자의 후손이에요. 그 DNA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어요.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발끝부터 머리까지 하나하나 힘을 빼세요. 여러분은 안전해요. 편안해요. 700만 년의 여정 끝에 지금 이 순간 이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쉬고 계세요. 잘 자요, 직립보행자요. 잘 자요, 호모사피엔스요. 잘 자요, 700만 년 진화의 기적이요. 당신의 꿈속에서 라에톨리의 화산재 위를 걷고 아프리카의 초원을 달리고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기를.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내일 당신이 다시 일어설 때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 기억하세요. 잘 자요.